어디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어? 이 소금이나 처먹고 당장 꺼져, 이 더러운 노인네야.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JS그룹 정민수 회장이 생전 처음 겪는 멸시와 소금 세례 앞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작업복과 검버섯 핀 얼굴, 그리고 손톱 밑에 일부러 발라둔 시커먼 때까지. 그는 완벽한 폐지 노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목격하는 중이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제왕의 눈동자 앞에 모두가 오물 보듯 피하던 그 자리를 비집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발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아까는 죄송했어요. 지점장님이 원래 좀 까칠하세요. 그녀는 지점장의 서슬 퍼런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가 배어나온 노인의 거친 손등에 정성스럽게 밴드를 붙여주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아넣을 3천만 원. 횡령이라는 누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정작 자신보다 더 가엾은 노인을 위해 가방 속 마지막 삼각김밥을 꺼내 놓습니다. 수십 년간 배신과 탐욕의 늪에서 살아온 정 회장의 차가운 심장은 이 낯선 여자의 대가 없는 호의 앞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위선도 JS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추악한 욕망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제왕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듭니다. 과연 이 가녀린 천사의 손길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를 구원할 빛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을 예고하는 잔인한 덫일까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재의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유유히 흘렀고 그 위로 지는 해가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청동 사자상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30년 전 JS그룹을 창업하고 첫 계약을 따냈을 때 받은 기념품이었어요. 손때 묻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자부심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경영인 대상 트로피,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받은 명예 박사 학위증까지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증거였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 도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28살의 청년이 된 도연은 제 체격을 물려받아 키가 컸고 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제가 싫어하는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청동 사자상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예쁜 편이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상이었죠.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의 미소가 밝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김하나라고 합니다. 집안은?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 하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신협에서 일하면서 닥쳐.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이 움찔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한강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고아원 출신, 근본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3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3살 때였죠. 저는 그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해도 끼니를 때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재벌 3세와 결혼했죠. 저는 그 배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는 거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구분이 안 됐어요. 가난은 사람을 바꾼다. 특히 근본 없는 사람은 더 쉽게 변하지. 하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보고 너를 선택했겠냐. 제2의 그룹 후계자라는 배경을 보고 꼬리를 친 게 분명하다. 아버지! 나가봐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은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서재를 울렸죠.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김하나, 이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걸까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어요. 저는 서재 한쪽에 있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창업 초기에 입던 낡은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여기저기 해진 옷이었죠. 그 옆에는 밑창이 달아빠진 운동화도 있었어요. 손으로 옷을 만져봤습니다. 거친 천촉감이 느껴졌어요. 30년 전 저는 이 옷을 입고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그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변장하면 어떨까? 그 여자가 일한다는 신역 근처를 배회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58살. 아직 정정했지만 변장하기엔 적당한 나이였죠. 저는 서랍에서 분장 도구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회사 창립 기념 연극을 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었어요. 검버섯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관자놀이와 광대뼈에 갈색 점들을 찍었어요. 눈썹도 허연 가루로 희끗희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손톱 밑에 일부러 검은 물감을 발랐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답게 때가 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작업을 마치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사냥꾼이 덫을 놓기 전에 짓는 그런 웃음이었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제 체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낡은 운동화도 신었습니다. 발이 조금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창밖의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졌고 강물은 검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가슴속에 타오르던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는 본능, 제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 세 가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두고 보자. 김하나.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재문을 나섰죠. 이제부터 저는 JS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는 사냥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통시장 입구에 섰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흘러나온 냄새였죠. 옆에서는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10,000원이나 해? 8,000원만 받아요. 안 돼요.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풍경이었어요. 이렇게 직접 서 있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며 울퉁불퉁한 바닥을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어요. 일부러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거든요. 노인처럼 보이려고요. 신협 지점이 시장 안쪽에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뒀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요. 과일 가게 앞에 빈 박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세우고 박스를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이 영감.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과일 가게 주인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어요. 누가 주우라고 했어? 여기 우리 가게 박스야. 아, 죄송합니다. 버리실 줄 알고. 버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지. 왜 함부로 가져가? 썩 꺼져. 주인이 손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손수레를 붙잡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폐지 줍는 영감들은 다 저 모양이야. 그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무시를 당한 적이 언제였던가.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시 걸었어요. 10분쯤 지나자 신협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희망신용 협동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여자 직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하나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 맞았어요. 단아한 얼굴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과 대화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저는 입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신협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앞에 노숙자가 앉아 있어. 누가 좀 치워. 직원들이 모두 밖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남자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비켜. 저는 그냥 좀 쉬고 있었습니다. 쉬긴 무슨. 땀 냄새 진동하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들어와? 당장 꺼져. 남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봉지였습니다. 소금이야, 소금. 여기 뿌려서 액땜이나 해. 남자가 소금을 제 앞에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금을 뿌린다고? 사람한테요? 조 지점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대리, 내가 뭘 알아? 이런 영감들은 VIP 손님들 오기 전에 치워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소금을. 닥쳐. 일이나 제대로 해. 조 지점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하나를 노려봤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더 버티면 하나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신협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도 신협 입구가 보였거든요. 11시쯤 됐을 때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이 참 맑았습니다. 아까는 죄송했어요. 지점장님이 원래 좀 까칠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방해가 됐나 보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가 제 손을 봤습니다. 아까 손수레를 붙잡을 때 손등에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피가 조금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다치셨네요. 하나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를 꺼내 제 손에 붙여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거라도 붙이세요. 아프실 텐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점심 드셨어요? 이거 드세요. 하나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어요. 아니, 이건 아가씨가 드셔야지.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이건 할아버지 드세요. 하나가 웃으며 김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신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손에 들린 김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녀의 위선이었습니다. 돈을 보고 제 아들에게 접근한 거짓말쟁이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본 건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저는 신협 근처를 배회하며 계속 하나를 관찰했어요. 3시쯤 되자 시장 할머니들이 신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할머니들이 하나에게 뭔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돈다발이었죠. 잔돈으로 가득한 비닐봉지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일일이 돈을 세며 큰 지폐로 바꿔줬어요. 한 명당 10분씩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는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대했어요.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 덕분이지. 고맙다, 아가. 할머니가 하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진짜 손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조 지점장이 하나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서류를 내밀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점장이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유리문이 닫혀 있어 정확한 말은 안 들렸지만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 지점장이 하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협 문이 열리고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녀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하나는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고민하는 사이 하나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협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웃는 얼굴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내일도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분장이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하나, 그 아이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은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겠다는 것.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8시 반에 신협 앞 벤치에 앉았어요. 손수레에는 어제 주운 폐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신협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하나도 보였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0시가 되자 조 지점장이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로 귀를 기울였어요. 무언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신협 안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나가 지점장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내 컴퓨터에서 작성된 전표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협 창문 가까이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점장실이 보였습니다. 조 지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봐. 정말 모릅니다. 제가 그런 전표를 작성한 적이 증거가 여기 있잖아.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만든 거라고. 지점장이 서류를 하나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하나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명이었어요. 분명 누군가 하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저 지점장일 거예요. 본사에 보고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해결해. 안 그러면 경찰서 갈 줄 알아. 지점장님, 정말 제가 아닙니다. 시끄러워. 당장 나가. 하나가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는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협 뒷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탕비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하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탕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 지점장이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창문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김대리,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지점장님.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 돈 가져간 거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 컴퓨터에서 전표가 작성됐겠어?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손버릇이 나쁜 거야?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손버릇이 나쁘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였을까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일까지 3천만 원 마련해와. 안 그러면 본사에 보고하고 고소장 넣을 거야. 3천만 원을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퇴직금으로 메우든 뭐라든. 지점장이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저 지점장을 당장 끌어내서 혼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 지점장이 정말로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요. 저는 신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로 갔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희망신용협동조합 조상태 지점장 뒷조사에 특히 최근 석 달간 금융거래 내역 다 뽑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신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하나가 퇴근하는 시간이 5시 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연기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5시 반이 되자 하나가 신협을 나왔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하지만 우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저도 손수레를 끌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를 따라갔습니다. 하나가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구하지? 하나의 중얼거림이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퇴직금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펼쳐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800만 원. 턱없이 부족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나가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 할아버지. 하나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 빗속에 왜 여기 계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하나가 우산을 펼쳐 제 머리 위로 가져다 댔습니다.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요. 아가씨야말로.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갈 테니. 안 돼요. 할아버지 연세에 이러시면 큰일 나요. 하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처마 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 현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비 그치실 때까지 계세요. 제가 수건 가져올게요. 하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수건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아시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 자신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의 발을 봤습니다. 낡은 구두가 젖어서 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구두 뒤축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거의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누명을 쓰고도 낯선 노인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 왜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돈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남을 대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하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폴더폰이 만져졌습니다. 비서 호출용 전화였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저 지점장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하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빗속에서 들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정작 자기가 제일 힘든 상황인데 남을 위로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걸 끝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조상태 지점장은 석 달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빚을 내서요. 총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역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가 작성한 전표를 추적했습니다. 전표에 찍힌 지폐 일련 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 돈은 현재 조상태 본인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취는 지점장실 대화 녹음 확보했습니다. 김하나 대리를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오늘 아침 9시에 희망신협 앞으로 와. 경호팀 10명, 리무진 5대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진한 와인색으로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던 제가 다시 JS그룹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구두를 신었어요. 제 진짜 모습이었죠. 8시 50분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리무진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검은색 차량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어요. 10명의 경호원이 제 뒤에 줄지어 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재벌이 왜 여기 온 거야?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시장 바닥을 똑똑 두드렸어요. 사흘 전만 해도 손수레를 끌며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신협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유리문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도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신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을 양쪽으로 잡았어요. 나머지는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상태 지점장 어디 있나? 제 목소리가 신협 로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상태가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JS그룹 회장 정민수다. 순간 신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JS그룹.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상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이 왜 이런 곳에? 이런 곳? 내 며느리가 일하는 곳인데? 저는 천천히 지점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조상태가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며느리라니 그게 무슨 김하나 대리 말이다. 하나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하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사흘 전에 여기 왔었지. 폐지 줍는 노인으로 말이야. 조상태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때 그 영감이. 그래, 바로 나다. 내가 소금을 뿌렸던 그 노인.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상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손버릇이 나쁜 거야? 내일까지 3천만 원 마련해와. 안 그러면 고소장 넣을 거야. 신협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상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저는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이다. 석 달간 4천만 원 손실. 그리고 이건 어제 작성된 허위 전표의 집회 일련번호 추적 결과야. 서류를 조상태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에 흩날렸어요. 내가 주식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고 신협 돈을 훔쳤어.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할 거야? 저는 비서에게 다시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신협 로비에 있는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어제 녹음한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왔습니다. 조상태가 하나를 협박하는 장면이었어요. 직원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영상과 녹음 파일은 지금 시장 전체 스피커로 나가고 있다. 모든 상인이 듣고 있어. 조상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다. 곧 올 거야.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상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봐주라고? 넌 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 저는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하나 대리.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네. 이리 와봐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흘 전 빗속에서 나한테 우산 씌워줬죠?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할아버지가 맞아요. 나였어요. 하나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고생을? 내 아들 도연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편견을 가졌죠. 당신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신협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경호원 한 명이 밖으로 나가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경찰 2명이 신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상태를 봤어요. 조상태 씨죠? 횡령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조상태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신협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스피커로 들은 내용 때문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 하나야, 고생했어.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가 밖을 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 구해주셨는데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본 그 할머니였어요. 하나가 잔돈을 바꿔줬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하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시장의 천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는 다시 신협 안을 봤습니다. 하나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두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죠. 내가 옳았다고,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한정식 집 앞에 섰어요. 30년 된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도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맞아.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풍겼어요. 테이블은 6개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오늘 통째로 빌렸다고 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상견례라니 정말 기쁘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꽃처럼 펴졌어요. 하나가 어릴 때부터 여기 자주 왔거든요. 고아원에서 나온 뒤로 힘들 때마다 이리 와서 밥 먹고 갔지요. 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공짜로 줬어요. 그 아이가 어찌나 착한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중에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갚는 거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는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컸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오늘 음식값은 넉넉히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를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이 달려가서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나 씨,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나와 도연이 마주보고 앉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하나 씨. 네, 회장님.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직은 제가 감히.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도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나는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나가 당황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주세요. 제 사과를요.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때 다 이해했다고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저는 하나의 눈을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편견을 가졌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믿지 못했죠. 당신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폐지 노인으로 변장했을 때 당신을 봤어요. 낯선 노인에게 밴드를 붙여주고 김밥을 주고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을요.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귀한 건 돈도 배경도 아니라는 걸요. 바로 당신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58살 평생 울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아들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나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제발이요. 아버님. 그 호칭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빨간 벨벳 상자였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자 가락지가 보였습니다. 금으로 된 소박한 가락지였어요. 장식은 없었지만 오래된 빛깔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내의 유품이에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거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돌아 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어.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이걸 주라고. 저는 가락지를 꺼내 하나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하나의 손가락에 딱 맞았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하나가 가락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도연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자, 드세요. 우리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구수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고급 요리보다 훨씬 따뜻한 맛이었어요. 맛있네요. 그렇죠? 여기 된장은 직접 담근 거예요.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하나 씨. 네, 아버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 자주 오세요. 도연이랑 같이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자주 만나고요. 그분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좋아요.
가족 같거든요. 가족.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마워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하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가 틀렸어.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나야, 오늘 상견례였지? 잘 됐어? 네, 할머니. 잘 됐어요. 다행이다, 우리 하나. 상인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진짜 하나를 아끼고 있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JS그룹 이사회에서 발표했어요. 앞으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에요. 이사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도연과 하나는 시장 근처에 살게 될 겁니다. 제 며느리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좋은 결정이십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 시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저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남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가난을 겪은 사람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작업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폐지 노인으로 변장했을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옷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귀한 게 뭘까?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낯선 노인에게도 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재의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느끼지 못한 평화였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58살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노후 사연 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